네, 저는 세 번째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좀 지루할 줄 알았더니, 뭐, 지난주에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조사를 가셨다 그러면 전 뭐 1시간 동안 시간을 뺏는 거라 전 뭐 전혀 부담을 안 느껴도 된다는 거. 우리 국팀장님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영상을 찍어도 된다는 거. 뭐, 아니, 5일 동안 뭐 몇 시간씩 계속 조사받으러 가셨는데 뭐 이거 1시간이야? 야, 진짜 뭐, 변호사님 이제 뭐 한 11시간 이런 거 조사는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점점 더 조사에 대한 거야. 힘들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구치소와 교도소 이야기예요. 네, 되게 좀 구치소, 교도소에 대한 접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형사적인 측면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 죄를 좀 많이 받은 그 범죄 처벌을 많이 받을거나 그런 것들 자체가 있으면 좀 접견이 있는데 접견 많이 갔다 오셨나요? 저 접견 많이 다니죠. 네, 어디 다니세요? 뭐 가셨던 최근에 가셨던 거 기준으로? 뭐 여기가 이제 남부지방법원이다 보니까 남부구치소에 자주 가고요. 남부구치소. 그 외에 이제 수원구치소에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그 구치소 좀 접견 환경은 어때요? 좀 괜찮은가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고 기본적으로 그 구치소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군대 그 외모에서 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냄새, 약간 치약 냄새 비슷한. 그 냄새를 덮으려고 원래 치약으로 닦는다는 얘기가 있거든. 원래 거기서. 그러니까 치약 냄새인데 아닌 듯하게. 그렇죠. 그리고 뭔가 꿉꿉한 그런 냄새 막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접견을 신청해서 이제 접견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 의뢰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그 접견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따로 없고. 시간 제한은 없고 점심 시간 제한, 저녁 시간 제한. 의뢰인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변호사님 중간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밥을? 나가야죠. 나가요. 거기서 그냥 드시죠, 같이. 그 안에서 같이 드시면 어떡해? 안 주더라고요. 주진 않아요? 네. 먹진 않아요? 근데 중간에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예 하루에 갔을 때 한다 그러면 오전에 갔다 저녁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차를 타고 다시 나오고 의뢰인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의뢰인을 밥을 먹고. 그렇죠. 변호사님 뭐 드십니까? 또 맥드라이브? 아니죠. 그때는 이제 구치소 앞에 있는 뭐 분식집이라든지 국밥집 먹죠. 그런 거 그냥 혼자서 타박타박 가서 그렇죠. 먹으면서 또 저녁에 뭔 얘기를 할까, 오후를 뭐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죠. 이제 뭐 구치소에는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변호사도? 예, 맞습니다. 모든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건 뭘로 뭐 이렇게 지잉해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거 다 이제 꺼내고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스마트 이 워치 요것도 요즘에는 못 들어요. 그거 반납하고 지나가죠. 엑스레이를 지나가서. 엑스레이를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앉으면 이제 보통 웬만한 그 재소자들은 뭐 그걸 이제 피의자 피고인일 텐데 어때요? 막 억울하다고 얘기하나요? 보통?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일단 상당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 사람 그렇습니다. 뭐 군대 그렇지. 군대 면회온 사람 군대 면회온 것처럼.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반가워하시고 이제 뭐 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가서 자기를 찾아와 줬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좀 자주 오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자주 오라고.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자주 못 가고. 그렇죠. 상황이 또 그건 안 되죠. 뭐 접견하면서는 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의뢰인이 있었다. 뭐 나를 되게 기억해가지고 계속 오라고 전화가 왔다던가, 아니면 접견을 하는데 내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슬펐다. 이런. 글쎄요. 신금을 울린 의뢰인이 아직 없었나 본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있죠. 많이 있죠. 너무 힘들다고 하고 그래요? 뭐 보이스피싱을 범한 이제 20대 여자분. 그 여성 교도소도 따로 있거나 아니면 따로 배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구치소 안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접견실은 같이 씁니다. 접견실은 다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도 여자분을 그렇게 보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이 나던 그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이제 보이스피싱 이제 최한 수거책으로 구속돼서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가면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이제 심적 안도를 이제 좀 갖고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울 때가 참 제가 어떻게 달래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가장 민간인인데 가장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너무 암울한 그 죄를 범하는 게 보이스피싱 그 수거책인 것 같아. 그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돈 버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자체를 생각했는데 본인이 왜 내가 갑자기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그 영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냐? 난 밖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순간 갑자기 이런 곳에 들어왔나? 순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 같아요. 제 가까운 분들도 한번 거기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한두 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쏠쏠이 생기니까 그 20대 입장에서는 몇십만 원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 돈이 이제 또 욕심이 나서 좀 더 하게 되고 그러다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딱 잡히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 수거한 금액 자체는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수거책은 뭐 10만 원, 20만 원 아르바이트 비용이지만 실제 그 피해 금액은 몇 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것도 참 쉽진 않고 수거책일 뿐인데 뭐 자기가 뭐 몇 천만 원 받은 것도 아닌데 얘기가 약간 샜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데 그런 그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왜 유튜브에서 이거를 궁금해하실까 했더니 당장 내일 조사나 재판을 받았을 때 내가 못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전날 그 정보를 유튜브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접견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저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를 내일 만나는데 너는 어떤 준비를 할 거냐. 그러면 보이스피싱 그 여자분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제 생각에 그러면 그분은 변호사님을 내일 만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그 안에서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그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를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다 전달을 최대한 쟁점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 그 범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그 피해자들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점들을 최대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도 그 사건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상당히 중시 여기는데 그 피해자의 성향을 좀 그래도 교류를 했으니까 그 범죄를 하면서 그런 성향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피해자들하고 소통을 해서 합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 그리고 혹시 뭐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서류로 나중에 준비를 하면 될까요? 가정환경. 가정환경 내 지금 상황에 대한 것 자체를 조금 이야기할 필요도 있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그런 이제 법원에서 의견서를 써내라고 하면서 기본 자료를 줍니다. 거기에 이제 가정환경이라든지 자기가 범행을 했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써서 준비를 해주셔야지만이 또 저도 그걸 보고서 같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접견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던 의뢰인 그리고 접견을 했을 때 이건 진짜 이런 의뢰인은 좀 아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거나 피해자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변호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준 의뢰인이 가장 좋을 거고 그렇죠. 안 좋았던 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접견을 왔는데도 갑자기 변호사한테도 막 사실 얘기 안 해주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비밀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죠 지금 변호사님도 그런 의무 다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만큼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실에 맞게 어떤 대응책을 갈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예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제 나중에 그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재판을 받다 나오면 저희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고 저희 논리가 이제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좀 고통스러운 거는 변호사를 속이는 우리 편 의뢰인. 그렇죠. 아주 막 법정에서 진짜 그랬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막 했는데 가가지고 하니까 딴소리를 해. 그렇죠. 진짜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는 거에서 혹시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절대로 내 변호인에게는 그래도 내 변호인은 내 편이다 생각하시고 지금의 상황들을 소상히 밝히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제가 왜 이번 프로젝트를 다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시면서 그 정보를 꿀팁 같은 거 작은 팁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법률 상담 뭐 지금 전국에 어디든지 간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명준 변호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법률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간단하게 소소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생기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꼭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